제 숨이 박혀 있는 집. 그 집에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자며 들어왔어요. 저는 반가워 아들과 며느리에게 줄밥을 차렸어요. 어서들 앉아라. 오래 지켜온 집에 젊은 숨결이 들어오니 좋구나. 아들과 같이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무릎에서 모래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고 허리는 석쇠처럼 굳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몸이 조금씩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참고 버텼어요. 그러다 어느 날 머리가 잠시 하얘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데우다 불을 껐다 켠 기억이 모래처럼 흩어지고 눈을 떴을 때 며느리는 긴 한숨을 쉬었고 아들은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둘의 눈길이 스친 자리에서 저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몸도 불편하시고 오늘 갑자기 쓰러지시고 해서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편하게 모실 곳이요. 전문적으로 관리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말끝에서 며느리의 고단함이 이유처럼 걸려 있었어요.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정 뒤에 오는 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결론이었죠. 며칠을 저는 뜬 눈으로 보냈어요. 창턱에 올려둔 작은 다육이를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증여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를 해두면 서로 깔끔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대신 너는 나를 봉양하거라. 내가 몸을 더 쓰기 어려우면 그때 병원을 알아보자. 네, 당연하죠. 서류는 제 와이프 지인한테 맡기면 깔끔하게 처리될 거예요. 날이 정해지고 아들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봉양이라는 글자가 그 서류 어디에 얼마나 굵게 박혔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이 건네는 서류를 믿고 도장을 아들의 손에 건넸어요. 그 후로 집안의 리듬이 확 바뀌어버렸죠. 제 밥상은 식탁의 끝으로 밀려났고 장바구니는 문 밖에 오래 방치되었어요. 제가 쓰던 녹그릇도 찬장 안쪽으로 들어갔으며 제 목소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며느리는 자잘한 말들을 예리하게 던졌고 아들의 휴대전화는 자주 울렸어요. 어머니, 뜨거운 물은 혼자 쓰기 위험하세요. 어머니, 반찬은 미리 말씀하셔야 해요. 어머니, 약은 제가 챙길게요. 놔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바늘처럼 찌르는 그 말들을 조용히 받아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약봉투가 없음을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대답 대신 닫히는 방문 소리를 들었어요. 다음 날에는 아들에게 말하자 아들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일정이 진짜 바빠요. 다음 주에 한꺼번에 처리하죠. 그 말에 저는 조금씩 쌓여가는 서러움을 아니겠지 하며 견뎠어요. 그러던 날 아들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가세요.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해요. 저희도 일에 집중해야 하고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면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편하자고 전문적으로? 저는 묻지 않았어요. 물어도 대답은 같을 테니까. 그날 저녁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 기둥마다 칠했던 제 손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미안하다. 조금만 내가 돌아오면 다시 닦아주마. 기둥들에게 속삭이며 잠 못 이루는 하루를 보냈어요. 요양병원의 복도는 길었고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처음 며칠은 저는 낯선 환경에 많이 힘들었어요. TV 소리는 늘 크게 켜져 있었고 점심과 저녁이 초침처럼 정확했어요. 밥을 먹고 누워 천장을 보면 석고보드의 작은 점들이 별자리처럼 모였다 흩어졌다. 그 작은 별 사이에 제 지난 삶의 조각들이 지나갔어요.
요양병원은 안전했지만 집이 아니었죠. 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가 네 번째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다음에 꼭 올게요. 미안해요, 엄마. 다음에 전화할게. 며느리는 가끔 복도 끝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표정은 바빠 보였어요. 어느 날 병실에 맨발로 서서 창문을 열다가 어지럼증이 와서 침대에 앉았어요. 그때 나보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같은 병실 할머니였죠. 그 손은 따뜻했고 잡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날 오후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소리는 제 여동생이었어요. 언니, 어디야? 나? 병원. 무슨 병원? 요양병원. 무슨 일 있어? 왜 거기 있어? 무슨 일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너무 많아서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나 편하려고 들어와 있다. 그날 저녁 여동생과 남동생이 병원으로 왔어요. 언니, 집 일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증여 이야기를 꺼냈어요. 봉양 조건과 서류, 도장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순간 남동생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여동생은 한숨 대신 내 손등을 쓸어내렸어요. 이건 언니가 죽을 때까지 쓸 몸 한 몸의 문제야. 여동생의 목소리에는 20여 년 전에 누가 우리를 울렸을 때 내 대신 목소리를 높이던 그 결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아들이 병원으로 왔어요. 표정은 피곤했고 넥타이는 헐거워 보였죠. 엄마, 나도 힘들어요. 집이 2개가 되면 부담이고 직원도 부족하고 요즘 세상이 진짜 어려워서. 나를 언제 집으로 데려갈 거니? 마침 남동생이 병원으로 와서 아들과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우리 누나. 우리가 모시겠다. 봉양 조건은 조건대로 다시 생각하자. 아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일렁였어요. 그 눈빛에 놀람, 억울함, 그리고 미세한 방어가 섞여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만 보았어요. 형제들과 상의 끝에 저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방 구석구석을 닦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거실에 작은 매트도 깔았어요. 그 사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형제들과의 교류도 잦아지고 매주 한 번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 덕에 제 마음이 서서히 진정이 되었어요. 아들의 소식은 신문 구석 광고처럼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사업이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는 말, 카드값을 밀렸다는 말, 며느리와 다투었다는 말. 어느 저녁 문득 전화가 아니라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 적힌 글을 봤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보던 걸 멈추고 봉투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다시 편지를 봤는데 마음이 왜 이리도 아픈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아들이 아파트 아래까지 찾아왔어요. 왜 왔니?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무엇이든 할게요, 제발요. 말로는 안 된다. 시간을 가져라.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문 밖에 서 있다 체념한 듯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편지를 일주일에 2번씩 보냈어요. 편지에는 그날의 사소한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잔돈을 맞추는 악정고투. 회사에서 동료들의 표정을 읽어내는 서툼. 버스에서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한 일. 주말마다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밥을 천천히 먹여드리고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천천히 풀고 작은 담요를 반듯하게 덮어드려 제가 외면하던 삶의 속도에 손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편지를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아들은 몇 달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다니며 같은 일을 반복하고 변명 대신 동작을 보냈어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핑계로 삼지 않았어요. 여느 때와 같이 아침 햇살이 더 일찍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런 날 아들이 또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제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쓴 편지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밥은 먹고 다니니? 네, 먹고 다닙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낮에 와라. 한 끼 같이 먹자. 네, 저는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가서 장볼 목록을 적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 토요일이 왔어요. 들어와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나중에는 조심스러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안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갔어요. 내가 한 잘못은 작지 않다. 나는 그 잘못을 모두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사는 남은 삶을 너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러나 너라는 사람이 바뀌고 있다는 건 본다. 그걸 인정한다. 용서는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다. 창문을 조금 여는 것이다. 그만큼 용서는 하기 힘드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거든 노력하거라.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에 2번 밥을 먹었다고 아들은 시간을 지켰어요. 여동생과 남동생도 가끔 합석했어요. 처음에는 경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표정이 풀렸어요. 어느 초여름 며느리가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지했고, 필요하다는 핑계로 두려움에 숨었어요. 그래. 사람은 모를 때가 있고 모르는 채로 지나갈 때가 있다. 그러나 이제 아는 것이 생겼다면 그걸 붙잡아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내다봤어요. 왜 이렇게 허탈한 것인지.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는데 왠지 모르게 아들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제 다 돌려드리려 합니다. 아들이 내민 것은 서류 한 장. 저는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그 내용은 그동안 저에게서 지워졌던 집, 내 재산, 내 삶의 흔적들이 다시 저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이제라도 돌려드려요. 너무 늦게 돌려드려서 죄송해요. 늦어도 된다. 다만 다시는 나를 불쌍하게 만들지 마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키운 건 복종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남은 세월은 내 이름으로, 내 호흡으로, 내 뜻대로 살 거다. 그 말에 집 안 공기가 바뀌고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리듯 탁 막혔던 숨이 확 풀렸어요. 너도 이제부터 내 삶을 살아라. 남의 기대에 묶이지 말고 내 손으로 세상을 잡아라. 그게 진짜 남자의 삶이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이제 제 삶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그 말 평생 잊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창문 밖 바람을 타고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건 단 하나였어요. 그건 자유. 다음 날 아침이 왔고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제 얼굴을 비췄어요. 이제 됐다.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 오늘부터는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